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체조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책을 소개드렸죠. 신의 시간술. 예. 하루 중에서 최고의 골든타임, 즉 집중력이 높은 시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아침 3시간, 저녁에 자기 전 3시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우는 저녁시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시간을 제대로 알차게 보내자라고 반성을 많이 했고요. 같은 저자가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 쓰신 책이 마음에 들어서 역시 외우지 않는 기억술, 역시 이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분은요, 신의 시간술도 썼고 이 책도 썼는데요.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대요. 엄청 팔렸대요. 제목이 끌리죠. 외우지 않는 기억술. 멋진 제목입니다. 예. 어떻게 외우지 않고 암기를 하죠? 특이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인풋이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강을 들어요. 강의를 듣자. 강의를 듣는 것이 바로 인풋입니다. 다음에 아웃풋. 아웃풋은요,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인풋을 많이 하느냐, 아웃풋을 많이 하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험생은 인풋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이러면 결과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인풋보다 아웃풋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아웃풋이 많을 때 빨리 시험을 합격하고 암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만 많이 듣는 공부, 인풋만 많이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강의를 들었다면 복습하고 문제 풀고 이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성공 방법이 되고요. 또 최고의 합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풋을 많이 하고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왜? 원래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웃풋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아웃풋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아웃풋. 자, 바로 복습인데요. 복습. 자, 강의를 들었다면, 인풋을 했다면, 자, 아웃풋은요, 이거 좋더라고요. 암기법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요, 외우지 않는 기억수를 또 대표하는 방법은 1, 3, 7 기억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기억술? 1, 3, 7 기억술. 자, 이게 뭐냐면요, 한 주일 동안에 몇 번 복습한다? 3번 복습한다. 3번. 3번 복습이에요. 자, 강의 듣고 1일 후에 하루 지나서 빠르게 복습합니다. 다음에 3일 지나서 또 복습해요. 다음에 7일 지나서 복습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복습을 몇 번 하지? 3번. 3번요. 이 아웃풋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풋했다 하게 되면 하루 후에,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3번 복습하면요, 이게 단기 기억이 중기,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거든요. 저절로 암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요, 이용규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번 쓴 책도 몇 권 읽었는데요. 특히 공부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이영규 변호사도 자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니면서 군대 갔다 왔어요. 단 9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공부? 바로 137 기억술입니다. 한 주에 무조건 복습 3번 하는 것. 137 기억술로 단 9개월 만에 사법고시를 1차, 2차 동차 패스를 했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꼭 합격을 하고 싶다면 정말 아웃풋 하세요. 아웃풋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몇 번 복습? 3번 복습. 1, 3, 7 기억술입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 끝나고 내일이면 제가 또 이 외우지 않는 기억술이 있죠. 이 책은요, 제가 다 완독을 하고 따로 이 독서 노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쯤 제 카페에 책 소개를 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이 책 너무 바빠서 읽기도 그래. 이 책도 절판되어서 책이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겨우 도서관에서 빌려본 책인데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이라도 참고하고 싶다면 제가 따로 북코너에서 소개를 하게 되면 또 개별적으로 꼭 참고하고 싶다 하게 되면 또 제가 개별 메일로 또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죠. 강의.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15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이죠. 그 중에서 151페이지 보시면 네모 5번 토지 정책입니다. 토지 정책 한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자, 교재 내용 보기 전에 지금부터 오늘 정책 공부할 내용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출제 패턴부터 확인한 다음에요. 책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가 1월달 첫 시간에 내드렸던 기출표 있죠. 기출표. 이것부터 분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장 부동산 정책 찾으셨죠? 정책에서 5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1장 부동산 문제는 구닥다리 문제니까 패스하고요. 2장 부동산 정책 엄청 출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 보시면 오늘 나갈 진도는요. 4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 지역지구제가 많이 나왔죠. 8회, 9회, 12, 13, 20, 27, 33. 작년에도 나왔고 총 7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까만 세모 부동산 정책 종합. 자, 종합 문제가 엄청 나왔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체크하게 되면 무려 14번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종합 문제가 잘 나오는구나. 이것저것 종합 문제가요. 다음 까만 세모 주택 정책 종합 문제도 엄청 나왔죠. 몇 번? 무려 11번이요. 종합 문제가 잘 나온다. 그리고 까만 세모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가 5번 나왔죠.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6번 나왔고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가 4번 나왔고 공공임대주택이 작년 포함해서 3번 나왔고요. 선분양 후분양 딸랑 한 문제 나왔네요. 한 번 나왔고 다음에 까만 세모 주택 여가과정 이거 많이 나왔죠. 10번 나왔네요. 10번 이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세정책이 또 엄청 나왔습니다. 가장 많네요. 무려 18번이요. 18번. 따라서 이런 논을 빠짐없이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 패턴 확인했으니까 이제 책을 봅니다. 151페이지예요. 자, 토지 정책에서는 먼저 괄호 1번 용도 지역 지구제 있죠. 중요합니다. 1번 앞에다가 별표 하시고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 그러면 지역 지구제는요. 1번 어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요. 2번 목적. 목적은 항목이 5개 있죠. 하나만 기억하자. 기억번 보시면 밑줄 하세요. 부외 외부 효과 제거 밑줄. 따라서 지역지구제를 지정함으로써 주거지역에는 공해성 공단을 짓지 말라 해서 어울리지 않는 부외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시험은요.
부의 외부를 싹 지어서요. 정의 외부에 가면 틀린 말입니다. 자, 부를 제거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3번 내려가죠. 지역지구제 효과. 자, 효과를 보시면요. 기억번 단기 효과, 단기 동그라미, 단기 동그라미. 자, 니은번 내려가세요. 장기 효과, 장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죠? 단기와 장기로 있네. 단기, 장기. 자, 정책은요, 주로 효과는요,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단기 동그라미 있죠? 단기 화살표 적어줍니다. 단기 화살표, 수요 적어줘요, 수요. 단기는 수요를 움직입니다. 수요. 니은번, 장기 효과, 장기 화살표. 장기는요, 공급 적어주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인다. 못 박아버리세요. 한 번 더 반복. 단기는 뭐지? 수요. 장기는 공급.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입니다. 자, 수요가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는 오늘 사든, 내일 사든, 언제든 살 수 있죠. 단기가 되고요. 공급은요, 주택을 지으려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6개월, 1년, 2년,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가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정책에서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 구분되시겠죠? 공급은 장기인데 공급이 단기로 연결되면 틀린 말입니다. 단기는 공급은 불변이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지역지구 효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예를 들면 자, 어느 지역이 있어요. 자, 주거지역이다. 자,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공해성 공장은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얘는 아예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지구제를 지정합니다. 지역지구를 실시하면요. 먼저 주거지역에 공해성 공장을 못 짓게 하니까 동네가 좋아지죠. 쾌적해집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올라가죠. 가격 상승. 가격이 오르면요. 공급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오를 만큼 공급도 증가한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네모되어 있잖아요.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그래서 이제 연결이 가능하죠. 공급은 단기다, 장기다? 예, 장기. 장기 효과예요. 공급 앞에 것들은 모두가 단기 효과예요. 따라서 지역지구제를 지정하면 동네가 좋아집니다. 그럴수록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증가 해서 공급은 장기, 공급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니까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대요. 여기까지 끝. 책을 보고 정리할게요. 책을 보시면. 자, 151페이지죠. 기억번 단기 효과를 보시면 자, 단기는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수요 증가 밑줄. 주택의 밑줄입니다. 가치 상승 밑줄 나왔죠. 수요 증가, 가치 상승 나왔습니다. 자, 니은번요, 장기 효과. 장기는 공급이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공급 증가 밑줄.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여기까지가 지역지구제의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과를 보았는데요. 특히 최근 시험은요, 이 지역지구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국토계획법 공부하시죠? 국토계획법에서 용도 지역지구제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법상 지역지구제 용어, 지역지구에 대한 용어, 얘가 굉장히 잘 나와요. 깊이 있게 묻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공법상 지역지구제 용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 기초만 듣더라도 무난히 문제가 푸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본서는 빠져 있지만 굉장히 우리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교재 효과는 여기까지인데, 효과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책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보충합니다. 왜 보충하죠?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 요약집 보시면 돼요. 자, 요약집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죠? 자, 신축을 금지하는 추가 제한이 있대요. 신축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대요.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냐? 다시. 주거지역에 공해성 공장을 짓지 말래요. 그러면서 아울러 추가적으로 신축도 금지한대요. 그러니까 주택도 신축을 하지 마. 집도 짓지 마. 신축을 금지를 시켜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택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주택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신축을 금지를 시키니까 여기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다른 동네, 옆에 인근지역이 대신 개발됩니다. 개발돼요. 집을 못 지니까 인근지역이 대신 개발될 것이다. 개발되게 되면 단기에 늘어났던 수요가 가격이 또 올라갔잖아요. 집을 못 지으니까, 못 지고 옆지역이 뜨게 되면요, 이렇게 빠져나가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단기에 증가했던 수요가 빠져나가면 다시 수요가 감소가 돼요. 원래 수준까지. 그러면 수요가 빠져나가면 가격도 또 내려가겠지. 어디까지? 원래 수준대로. 그래서 자, 신축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게 되면 자, 얘는 공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하게 되면 장기로 넘어가요. 장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축 금지 자체가 뭐지? 공급을 못 늘리죠. 그래서 공급 불변입니다. 또 화살표 되어 있죠, 네모. 얘가 출제되었거든요, 얘가. 그러면 공급이 불변이면 가격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가치도 불변이다. 가치도 불변이다. 가치도 불변이다. 그래서 자, 신축 금지라는 추가적인 제한을 하게 되면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가치는 불변이 된다. 그래서 과거 우리 시험은요, 이런 문장을 주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가치는 상승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가치는 상승이 아니고 가치는 불변이다. 여기까지만 추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볼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4번 보게 되면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항목이 6개 있죠. 이것도 그냥 읽어보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6개 가운데 하나만 체크하자. 그러면 5번째 항목 보시면 미음번이 있죠. 미음번을 한 줄 못 읽을 줄 아세요. 지역지구제는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괄호 개발권 양도제약, 약으로 TDR 제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로
보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내려가서 바로 2번에 있죠.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가 나와요. 개발권 양도제는 참고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됐어요. 이를 주장하는 법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X입니다.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이고, 참고로 개발권 양도를 되면 개발자가 붙었죠. 얘는요, 나중에 아마 다다음 주 될 겁니다. 부동산 개발을 설명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들고 올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개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역지구제에 대한 학교론적인 설명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 잘 나오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땡땡 제목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네모. 요것도 잘 나옵니다. 요 네모가 뭐냐? 바로 사전적 독점입니다. 지역지구제에서 사전적 독점일 때 엄청난 초과연의 문제가 생깁니다. 초과연의 문제가 생깁니다. 얘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적 독점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바로 얘는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던 기존 토지 소유자예요. 기존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기존 소유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한 10년, 2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살던 주민들은, 자, 지역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예. 가격이 올라가면 엄청난 지가 상승. 얘가 바로 초과율.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사전적 독점자가 그 지역에 대한 엄청난 지가 상승의 이득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역지구제에서 초과이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어떤 독점? 사전적 독점이지, 틀린 말은요, 사후적 독점은 틀린 말입니다. 사전적 독점에서 엄청난 지가 상승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우리나라에 특히 많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분도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제 기억에 남는 예를 든다면요, 좀 오래됐습니다. 언젠가면요, 15회 때, 지금보다 19년 전이네요. 15회 때 제가 강남역 학원에서 따로 이제 강의를 할 적인데, 그분이 19년 전인데 바로 어제거든요. 시를 빠르다, 그죠? 성이 옥시입니다. 이름까지는 이제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이가 58세였거든요. 58세. 지금은요, 19년 지났으니까, 와, 77이네요. 자, 제가 이제 옥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5회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강남 학원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짧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은 완전 자신감이 등등합니다. 예. 예. 굉장히 자신감 넘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돈을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짧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전에, 15회 이전에 저기서 김포 쪽에, 제가 추정컨대 이제 마곡지구 있죠. 그 주변 땅이 것 같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 마곡지구는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얼마 주고? 7천만 원 주고. 주고 샀습니다. 몇 평? 10,000평입니다. 그럼 나누기 하게 되면 평당 얼마가 되지? 곱하기 평당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0평을 7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보니까 얘가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나 하면요, 겨우 7천만 원으로 산 땅이 팔 때는요 무려 70억입니다. 우와, 대박이죠. 70억. 그러면 이제 만평 잡게 되면 만평 같으면 평당 얼마가 되죠? 70만 원이죠.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평당 7천에 산 땅을 70만 원에 팔았대. 몇 배 올랐습니까? 100배. 100배. 이게 땅의 위력입니다. 아파트 5배 오르는 거 봤어요? 잘 없잖아요. 아파트 2배도 오르기 힘들지. 근데 땅은요, 이렇게 묵히 두니까 100배가 올려요, 100배. 그래서 평당 70만 원에 70을 팔아버렸대요. 땅에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중개사를 공부하게 되면 부자가 된다면서요. 땅을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아, 멋지더라고요. 근데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때 안 팔고 지금 팔았다면 마구지구 땅가 얼마겠습니까? 평당. 네? 평당 700원 넘어갈 거잖아요. 700원 최소한. 그럼 1000배가 되겠지. 몇백억이지? 700억이야. 안 팔았더라면 700억도 될 뻔했는데 어쨌건요, 7천만 원 갖고 70억을 먹었다. 이게 뭐죠? 엄청난 사전적 독점. 바로 이것이 지역지구제의 힘이 되고, 어쩌면 장점이 되겠지만 땅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형평이 안 맞잖아요.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자, 사전적 독점일 때 엄청난 초과윤회 문제가 생긴대요. 여러분도 중개업 하시면서 이런 사례를 한번 누려보세요. 땅은 얼마든지 10배, 30배, 50배, 100배 가능합니다. 아파트가 달라요. 땅을 사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역지구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결국 거의 시험을 떨어졌어요. 15회 때 엄청 어려웠잖아요. 떨어지고 더는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은요,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분이 마음 씀씀이가 참 제가 존경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평일날에는 주로 공부를 하다가 주말 되면요, 이분은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로 주말만 되면요, 주로 나이 많이 드신 독거 노인들요, 밥 지어주고요, 또 이제 목욕시켜주고, 또 부모 없는 가장 청소년이 있죠, 얘네 밥 지어주고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굉장히 느낌이 컸는지 심이 안 되니까 아예 그쪽 길로 봉사로 인생을 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멋지신 분이더라고요. 남에게 많이 베풀 줄 아시더라고요. 자, 지역지구제는 마치겠고, 그리고 개발권 양도의 TDR제도는 어디서 부동산 개발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요, 지역지구제 끝났고 다음에는요, 토지은행제도와 개발의 환수제도는 필요할 게 없습니다. 책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책을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그리고 3번 토지은행제도, 랜드뱅킹이죠. 자, 토지은행제도는 다른 말로 토지비축제도죠. 그러면 자, 토지은행하게 되면요, 다시 말하면 정부가 미리 일정한 지역에 대규모 토지를 쌀 때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이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공공사업을 하든지 또 땅을 팔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말하면 뭐 땅 장사로도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토지은행 하게 되면 혹시 지난주 기억나시죠?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은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다. 근데 간접 개입은 제가 암기시켜 드렸죠.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간접 개입은 이쁜 여자. 무슨 보조개? 금 보조개. 금, 금융, 보,
보조금, 자, 조세, 개발부담금, 금보조개는 간접 개입이고, 그게 아닌 게 대부분 직접 개입이잖아요. 토지은행도 정부가 싸게 직접 매입하잖아요. 그래서 토지은행은 간접 개입이 아니라 직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시겠죠? 그러면 토지은행은요, 1번 의를 보시면 기업은 세 줄 묶어주고요.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미래 장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자, 대규모 토지를,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에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분양할 수도 있고 공무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토지은행 랜드뱅킹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내려가요. 장점은요, 항목은 많은데 앞에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미연분 밑줄입니다. 토지은행은 자, 미리 싸게 매입하니까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 방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비협분도 밑줄하세요.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싸게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으면요,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되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4번 단점 보시면요, 아무리 싸게 매입하더라도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니은번 보게 되면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이죠? 대량으로 매입했더니 앞으로 개발 사업을 할 거라면 땅값을 부추기잖아요. 예. 그래서 집가 상승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고. 다음에 디귿번 토지를 대량 매입했죠. 대량 매입해서 활용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관리가 힘들어요. 정부가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내려가죠. 우리나라의 토지은행제도. 기업은 개요보게 되면요, 자, 첫 단어 공공토지 비축 법률이 있죠. 이건요,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법률은요, 법, 영, 규칙, 양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요, 이걸 다 보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 법률에 대해서는 관심 끄시고요. 관심 갖지 마시고, 이것이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밑줄 아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공사죠. 그러니까 결국 토지은행은 누가 운영하더라? LH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아주 수박 겉핥기 시험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가장 최근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토지은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한다. 틀렸지. 지방자치단체 아니라 LH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들은요, 굳이 법, 영, 규칙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머리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중간에 동그라미 미음 보시면 토지 선매제도. 선매제도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법에서, 국토개혁법에서 공부하시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걸 4번 내려가죠.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 환수. 1번 개발부담금. 오른쪽 페이지 2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모두가 이제 개발이익 환수를 가리키는데요. 이 부분도 자, 개발이익은 뜻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업번 보시면 기업번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다음 페이지 밑줄입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 밑줄.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바로 개발이익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부담금을 부과시키잖아요. 다음에 가로 5번 토지 공개념 들어요.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과거는 한때 도입한 적이 있었는데 1990년부터 97년도 그 사이에서 도입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토지 공개념 하게 되면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 시치문장 두 줄 있죠. 자, 헌법재판소에서 자, 밑줄입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법
없어졌죠.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법 밑줄.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나 택지 소유 상한한 법률은요, 과거는 있었지만 지금은요, 폐지되고 없어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가 뭐지?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본다면요. 앞페이지 기억이 납니다. 앞페이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151페이지요. 151페이지. 자, 15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괄호 2번에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1번, 2번, 3번 묶어줘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뭐지?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권 양도제, TDR. 이 세 가지는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요 세 개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최근 시험은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158페이지 넘어가죠. 158페이지. 158페이지 보시면 제3들 주택 정책입니다. 주택 정책. 자, 주택 정책은요. 네모 1번 의 앞에다가 X 버리세요. 보지 마요. 시험에 안 나와요. 네모 2번 주택 정책의 목표 앞에다가 X하고 보지 마세요. 버립니다. 네모 3번 주택 정책의 내용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4번부터 집중합니다. 4번요.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출제가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임대주택 정책은요. 크게 목차가 세 가지인데요. 1번 임대료 규제. 한 장 넘겨서 괄호 2번 임대료 보조금. 한 장 넘겨서 괄호 3번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세 개 있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금,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출제가 돼요. 집중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1번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우선 책을 보기 전에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강의 노트 필기가 잘 되어 있죠. 바로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가격 규제가 돼요. 그러면 이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최고 가격 규제와 최저 가격 규제. 그러면 우리 시험은 주로 예를 묻죠. 최고 가격 규제. 그러면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최고 이자율 들어보셨죠? 최고 이자율. 얘가 바로 최고 가격 규제 중에 얘가 되고요.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임대료 규제. 역시 최고 가격 규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들어보셨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최고 가격 규제 속합니다. 다음에 최저임금제 하게 되면요. 최저가격 규제. 우리가 흔히 듣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가 최저가격 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주로 이 고리 대금업상 이 최고 이자가 얼마 못 받게 하죠? 20%죠, 20%. 20%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법에 걸리잖아요.
최저임금제가 얼마죠? 시간당 9,620원이죠. 이것도 다 시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데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이해를 하신다. 그래프를 봅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게 되면 요 단어 밑에 약간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에 남겨놨어요. 그 약간의 여백에다가 요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시장 원리.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 시장 가격이죠. 균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고 이자율 요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서민 가구에 워낙 못 살아요.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 300만 원이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해요. 뭐지? 수요자. 돈 빌리 되겠죠. 채무자가 돼요. 돈 빌리자. 근데 은행 갔더니 은행은 문택이 높아요. 담보 걸 것도 없고 담보 대출 안 돼.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 은행은 택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찾아가죠? 사채업자. 그럼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형편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이자를 세게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이자가 높아도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연 10%가 아니라 40%, 50%만 심지어 폭리를 취하잖아요. 100만 원 빌려줬더니 10단만에 1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결정되는 이자를 정부가 개입하죠. 니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그래서 법정 최고 이자가 몇 프로지? 20% 초과해서 받지 말라. 최고로 정해버렸잖아요. 얘가 바로 최고 가격 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북이 되면 화살표 되어 있죠. 그러면서 화살표 되면서 균형 가격 네모되어 있잖아요. 네모되어 있죠. 자, 그림으로 판단합니다. 최고 교재는 얘가 균형 가격이죠.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합니까? 낮게 설정합니까? 예, 낮게 설정하죠. 항상 최고 교재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낮게 설정하는 이유가 뭐죠?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생산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예, 얘를 보호하잖아요. 예. 그래서 목적은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최고 교작이 되면요.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즉,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 목적이 뭐지? 바로 소비자,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 볼까요? 임대료 규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누굽니까? 수요자가 임차인이죠. 얘는요, 임대인이죠. 공급자는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갑질을 하지. 얘는요, 어리되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인천은 늘 불리합니다.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정해지는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임대료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따라서 정부가 이렇게 규제합니다.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어떻게 설정?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누구를 보호하죠?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자, 그러면 이제 수요자는 누굽니까? 아파트 살 사람, 수요자. 공급자 누굽니까? 건설회사.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시잖아. 분양가가 비싸요, 싸요? 비싸지. 예. 공급자가 횡포를 불어요. 공급자가 분양가를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흐트러지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분양가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말고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최고로. 어떻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합니다. 누굴 보호하지? 수요자 보호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수요자 보호가 목적이고 어떻게 설정하지? 낮게 설정합니다. 만약 높게 설정해요. 자,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만약 if 높게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높게 설정해요. 이게 너무 비싼데, 이거보다 이자가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고 분양가가 비싼데 더 높게 설정하면 정부가 미쳤지. 규제 하나만 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높게 설정하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얘도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그래서 항상 채교 규제는 낮게 설정하지 높게 설정하면 규제 하나마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에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하게 되면요. 다시 그림 볼까요? 요 그림 보시면서 최저임금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편의점. 자, 편의점에 갔더니 편의점 사장입니다. 편의점 사장이 직원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가 돼요.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자가 누굽니까? 알바생이죠, 알바. 노동을 공급하잖아요. 요 관계에서 편의점 사장은 월급을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정말 적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맞게 되면 여기서 결정은 임금이 너무 낮아. 노동을 착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렇게 낮게 주지 말고 최소한 최저로 얼마를 주세요? 시간당 9,620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은요. 여기서 너무 임금이 낮게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만큼은 줘라. 그래서 최저임금 또는 최저기준은요.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높게 설정합니다. 최적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소비자 보호 목적입니까? 생산자 보호 목적입니까? 바로 근로자, 생산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낮게 설정하죠, 낮게. 따라서 어떤 규제? 최고 가격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우리 책의 15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이제 최고 임대료 규제를 보겠는데, 최고 임대료 규제. 그럼 최고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어떻게 규제하죠? 임대료를 최고로 요만큼만 받아.
어떻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낮게. 낮게 설정하고 높게 설정하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낮게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합니다. 효과는요. 수요자는 임차인입니다. 공급자는 임대인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에 되면 항목이 각각 3개, 4개 나와 있죠. 이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 네모 되겠어요. 왜? 중요하니까. 첫 번째 네모 되겠어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 최고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보다 어떻게 낮게 설정하죠. 낮게 설정하면요, 임대인은 빨간 개만큼 손해를 봐요. 손해보잖아요. 이만큼 받을 걸 정부가 규제하니까 요만큼 손해보잖아요. 그럼 손해보고요, 공급을 늘립니까? 줄입니까? 당연히 줄이겠죠. 그래서 규제한 만큼 이렇게 공급은 줄어듭니다. 재미가 없어요. 따라서 공급 부족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공급은 늘 부족합니다. 왜? 낮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공급을 감소시킨다. 공급 부족. 다음에, 자, 임대를 요것밖에 못 받잖아요. 요것밖에 못 받으니까 재미가 없어. 임대주택에. 그럼 투자를 증가시킨다, 기피한다. 기피하겠죠. 임대주택에 투자를 기피합니다. 세 번째, 임대를 요것밖에 못 받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임대는요, 요것밖에 못 받으니까 에이, 임대 안 할래. 그래서 임차인한테 방 빼라고 합니다. 요거 받고 임대는 차라리 우리 집 아들 공방으로 주겠대요. 그래서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용도 전환입니다. 네 번째, 임대료를 요것밖에 못 받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임대주택의 질이 좋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죠.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런 것들이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임차인은요, 임대료가 싸죠. 싸니까 좋잖아요. 싸니까 서로 자,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싸니까 서로 살려고 하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초과 수요. 핵심 단어예요. 항상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요, 임대료가 싸니까 공급은 늘 부족하고 임대료가 싸니까 수요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수요가 많다고 했죠? 수요가 이따만큼 많은데 공급은 없어. 공급은 부족합니다. 즉, 방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 수요가 이만큼 많은데 방이 없어요. 방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즉, 이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동이 저하됩니다. 세 번째, 방이 없다고 했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마침 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방 달라고 하니까 임대는요, 요거 받고는 방 못 주겠대. 딴 데 용도 바꿀 거래요. 못 주겠대요. 어떻게 합니까? 방이 꼭 필요한데요. 방법은 있죠. 그러면 계약서는 이것만 쓰고 내가 알게 모르게 이만큼 웃돈 줄게요. 웃돈. 피를 준대. 프리미엄. 어떤 시장? 암시장. 따라서 웃돈 거래,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되시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낮게 설정하면요. 임대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임차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근데 이걸 가만히 하나 따지게 되면 이게 좋은 게 없어요. 공급이 부족하지, 투자 안 하지, 용도 바꾸려고 하지, 질이 떨어지겠지, 이사 안 가지, 이사도 어렵지, 암시장이 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기준은 좋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임대료 보조금 등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 아시겠죠? 이 내용들을요, 교재 체크하고 쉬겠습니다. 교재 봅니다. 자, 교재 보시면요, 159페이지, 동남 1번, 의를 보시면요, 의. 의는요, 세 번째 줄 색칠 문장 밑줄 나세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 낮아야 하며,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효과인데요. 동남에 3번 보시면 장기 효과. 자, 지금부터 다 체크된 겁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요. 임대주택은 밑줄입니다. 공급 감소 밑줄. 공급은 부족하고요. 초과 수요 밑줄. 초과 수요. 니은번 내려가죠. 제목에서 질적 저하 밑줄.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요. 디귿번 암시장 형성 밑줄. 암시장. 다음에 리얼번요. 주거 이동 저하 밑줄. 주거 이동이 저하되고. 4번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을 때. 자, 높을 때 동그라미 높을 때. 높게 되면 뭐라고 했죠? 이거 나왔네. 높으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줄 미자입니다. 두 번째 줄. 임대료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의 내용입니다. 자, 쉬었다가 괄호 2번 임대료 보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